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무려 한 5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성 개발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울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로 왔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모든 결정을 뭐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만평에서 네. 쓴 적이 한 번 있는데. 아주 적확하게 그리셨던데, 네.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선한 자리죠. 서로 너무 서먹서먹하신데 어떻게 자리하면 좀 바짝 당겨 들어요. 그러고 이제 왜 같이 공포를 겪으면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놀이동산 가서 막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잖아요. 네. 두 사람 태운 거죠. 그래 가까워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책임은 내년 대선 바라보는 바이든과 뭔지 모르겠지만 한미일 동맹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벼랑 끝에 모른 것이 네.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네.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정말 수천 킬로 옮겨가지고 네. 뭐 푸틴이나 거기 주요한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김정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각대장인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가지고 네. 김정은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겠어요? 김정은한테 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에 그게 뭐겠냐고요. 북한에 있는 100만 발 정도의 네. 포탄, 총알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략무기 5대 원칙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핵잠수함이라든지 정찰위성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확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둘이 이렇게 정말 5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만난 4년 5개월 만에 네, 만난 것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가까워지면서 같이 연합훈련하는 모습에 김정은은 대단히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절박감을 네.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 수 있는 네. 여러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최소한 어떤 핵 기술이라든지 정찰위성 기술을 지금까지 러시아는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적인 위험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를 너무나 거의 동맹에 가깝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었잖아요. 그동안 우리 전임 대통령들이 미국과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했고, 특히 일본과 군사적인 뭐 훈련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자위대 함대가 그냥 우리나라 항해 한 번 오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꼈겠죠. 뭐 러시아나 중국도 당연히 북한과 손잡고 한중일, 한일중이라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네. 한일중 협력 관계를 네.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개그 포인트는 일본의 일중한인 거 알아요? 일본의 일중한이라고 네. 하나요? 그렇군요. 일한중도 아니고 일중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사실은 북한이 뭔가 정찰위성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러시아가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을 주고 10월 달에 쏘는 정찰위성은 성공시키게 할 것이냐, 그 핵심 기술을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이견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안 줄 가능성 높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에 브리핑해 주겠다고 러시아가 말하잖아요. 네. 야, 나 잡아봐. 나 좀 잡아.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싶지 않은 심정이 있어요. 네. 그러고 북한하고 사이 아무리 개선해봐야 본인들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공산당 국가라고 하지만 한국이랑 수교한 지가 40년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관계를 쌓았고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전략팀에서는 이 정부 임기 3년 5개월 남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카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특이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세운 정책에 우리가 같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꺼낸 건데 지금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붙으라 그러고 우크라이나랑 시원하게 가자. 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 공히 포탄과 총알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한 공장들입니다.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고 네. 그 가장 양질의 품질을 뽑아내는데 남북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영된 건가요?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총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서 갑자기 몇십만 발씩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경련 회장을 누굴 뽑았어요? 풍산 회장을 뽑았잖아요. 네네. 풍산은 대표적인 군수 산업이고 여기가 이제 포탄, 105mm 포탄을 만드는 데고 네. 여기가 미국의 여러 가지 로비 창구를 갖고 있는데 4대 기업도 아닌 풍산이 왜 전경련 회장을 지금 맡았겠는가라는 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한 축이 있고 그다음 며칠 전에 저기 아세안 G20 가갖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조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3조를 우호적으로 지원하겠지. 그럼 그게 진짜 우호적인가요? 전후 복구 사업에 자기들이 뛰어들 거란 전제를 깔고 하는 건데 전후 복구 사업의 블루프린트는 폴란드가 미국하고 둘이 그립니다. 네. 딴 나라 못 껴요. 근데 폴란드에 우리 포탄이 있죠? 네. 폴란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우리가 폴란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서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 건데 이걸 풀어주면 폴란드가 우리 우선순위에 껴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이참에 러시아랑 갈라서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손을 잡고 살상 무기를 푸는 순간 러시아하고는 진짜로 끝나는 겁니다. 러시아는 내가 지금 준다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어. 니네 어떻게 할 거야라고 지금 한국에 카드를 던져놓은 상태죠. 네. 지금 근데 성일종 의원이 오늘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살상 무기를 맞아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됐어요. 대통령 뜻이니까. 근데 사실 정부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사실 부정을 하긴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당의 의원이 성급하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속보로 나온 게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전화를 해서 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위반이다. 네.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합의를 봤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안보리. 네. 네. 거기서 북한을 제재하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북한과 어떤 무기 거래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그 유엔 안보리 위반이에요. 네. 스스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깬다? 이건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일단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상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을 잡기 위한 어떠한 보다 진전된 내용의 협력 체제는 구축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은 두 정상이 만난 거에 대해서 그건 그들의 일이다라고 하고 더 이상의 뭔가 의견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이 삼각 공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글로벌 사우스라고 요즘 부르죠. 그 옛날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뭐 아세안 그다음에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쭉 해서 1대1로 사업을 중국이 전면적으로 벌이면서 미국으로부터 여길 글로벌 사우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전제는 어쨌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벌였던 국가인 러시아와 깡패 국가로 불리는 북한과 자기가 어깨를 걸고 삼각 동맹을 맺는 그림을 네. 중국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버틸 거라고 보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게 계속 우리랑 좀 잘 지내자. 니네가 미국하고 사이 그런 건 아는데 네. 그래도 우리랑 잘 해야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침을 뱉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지금 뭐 관계 개선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은 러시아를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밑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사실 우위에 있다. G2, 뭐 미국을 넘어선다 그런 식의 중화사상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삼가 협력 체제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처럼 군사협력처럼 그렇게 강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네. 러시아와 중국과 멀어져 가지고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험스러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김태호 차장이 좀 중국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협력도 좀 대통령에게 건의를 좀 하셔서 네. 빨리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두 분이 다 공히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